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교촌치킨 가맹점을 하나 창업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촌치킨은 창업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교촌치킨 본사에 전화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말을 써놓은 거는 여러분이 모르는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8년도에 교촌치킨 가맹점 창업을 한 사람은 대략 한 170명 정도로 나옵니다. 1년 중에. 1년 중에 한 170명에서 180명 정도가 교촌치킨 가맹점 창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촌치킨 정보공개서를 들여다보면 34명인가요? 34명인가 35명이 신규 개설을 한 걸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교촌치킨을 새롭게 만들어서 창업한 경우, 그런 분들은 한 해 동안 35명 정도였다는 얘기고,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3명 정도, 평균적으로 3명 정도가 교촌치킨 가맹점 창업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125명인지 135명인지가 그러니까 교촌치킨 가맹점으로 창업한 사람이 100여 명이 더 있거든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실제로 교촌치킨 가맹점을 만들어서 창업한 사람은 35명인데 한 125명 정도가 실제로 교촌치킨을 추가적으로 창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존에 있는 교촌치킨 가맹점을 인수해서 창업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촌치킨만 놓고 보면 교촌치킨을 새롭게 만들어서 매장이 없었던 매장을 새로 만들어서 창업한 사람보다 실제로 기존에 있는 교촌치킨 가맹점을 인수해서 창업하는 사람이 한 3배에서 4배까지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 부분을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교촌치킨은 대략 전국적으로 10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교촌치킨 가맹점을 창업하고 싶다. 여러분이 창업하고 싶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창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맹본부에게 연락을 하면 이미 교촌치킨은 1000개 이상의 매장이 전국에 깔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창업하고자 하는 동네에서 창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여러분이 교촌치킨을 새로 만들어서 창업하기를 원한다면 교촌치킨 본사 입장에서는 현재 교촌치킨이 들어가지 않은 상권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개 정도의 상권은 이미 교촌치킨 매장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다음으로 창업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 상권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상권의 매력도로 따진다면 이미 매력적인 상권들은 교촌치킨 가맹점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그 다음 상권들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창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촌치킨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2가지 방식을 전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서 창업하는 그런 방법 이후에도 기존의 가맹점들 중에 내가 인수할 수 있는 매장이 있다면 그런 매장을 인수해서 창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오히려 창업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새로 매장을 만들어서 창업을 할 때는 그 시장에서 정말로 이 브랜드가 통할지, 그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될지, 매력도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지만, 기존 가맹점을 인수할 때는요, 그게 잘 되던 가맹점이든 잘 안 되던 가맹점이든 그 이전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당한 보완책을 준비해가지고 소위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일반적이진 않지만 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지고 창업을 할 때 항상 이 2가지 방법을 모두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창업이라고 해서 새로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 가맹점을 인수해서 창업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브랜드별로 기존 가맹점을 새로운 창업자가 인수해서 창업하는 빈도수를 여러분이 실제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정보공개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정보공개서에 보면 명의변경이라는 항목이 있다고요. 이 명의변경이라고 하는 건 매장은 그대로 있는데 매장의 오너가 바뀐 거를 명의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실제로 모든 프랜차이즈는 명의변경이 1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교촌치킨이 2018년도에 125건이 명의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제가 신문사 대표라서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원하면 누구든지 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보통 6,500개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6,500개의 모든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가 있고 그 브랜드, 그 정보공개서에는 예를 들면 매년 뭐 몇 개 정도의 매장이 새로 생겨났는지 기존 가맹점의 주인이 몇 개가 바뀌었는지 심지어는 몇 개가 폐점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숫자를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정도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어도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그 다음 줄에 써놓은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정말로 안전한 방식입니까? 라고 질문을 써놨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일반적인 창업에 비해서 더 안전한 창업으로 이해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혼자서 나만의 브랜드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 정말로 안전한 창업이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달렸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한 6,500개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맹점 창업을 하게 된다면 6,500개의 브랜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업계에 있는 분들은 되게 싫어할 수도 있지만 6,500개의 브랜드 중에 소위 우수 프랜차이즈라고 또는 괜찮은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가 과연 몇 개나 될 거냐, 몇 개나 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괜찮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1,000개를 넘지는 않을 것 같다. 1,000개를 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6,500개 중에 어찌 보면 쓸만한 브랜드는 한 1,000개 정도밖에 안 돼. 1,000개도 제가 지금 되게 많이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000개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럼 나머지 한 5,000개 정도는 그 쓸만한 브랜드 축에 못 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브랜드를 그럼 선택을 안 하느냐 창업자들도 수없이 그런 브랜드들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안전한 창업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창업자들이 가맹본부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소위 괜찮은 가맹본부를 선택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안전한 창업이 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무조건 안전한 창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사실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뭐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맹본부가 망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가맹본부가 안 망하면서도 가맹사업 중단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면 브랜드가 6,500개면 우리나라 가맹본부가 6,500개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한 가맹본부가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여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의 경우는 어떤 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냐면 1번 브랜드는 가맹사업을 하다가 사실상 중단 2번 브랜드를 새로 만들면서 또 3번 브랜드를 새로 만들면서 1번 브랜드, 2번 브랜드를 중단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가맹사업을 중단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예를 들면 그 브랜드를 없앤 건 아니니까 사업을 중단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프랜차이즈가 브랜드가 3개인데 새로운 브랜드가 지금 최근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3번째 브랜드가. 근데 그 3번째 브랜드에서 탄력이 붙어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있던 첫 번째 브랜드와 두 번째 브랜드에 얼마나 정성을 쏟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이거는 마음은 3개의 브랜드 모두에게 정성을 쏟아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가맹본부의 역량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맹본부가 실제로 3번째 브랜드에 전력을 다하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브랜드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나타난다. 프랜차이즈 적어도 창업자들이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브랜드는 선택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창업자들이 그런 브랜드를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가맹본부한테 속았다, 가맹본부가 못됐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분명히 교과서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창업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적어도 창업자가 가맹본부를 제대로 고른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제대로 고른다라는 게요,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나보고 상담까지 해보고 선택을 했는데 제대로 못 골랐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대로 고른다라는 건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고르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줄에 좀 특이한 얘기를 써놨는데요. 여러분들하고는 직접 관계가 되는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왜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못하죠? 제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 말이 안 되죠.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가 우리보다 프랜차이즈가 더 발달됐을 텐데 거기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못할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우리보다 더 발달돼 있으면 발달돼 있지.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못한다라는 말을 쓴 건 뭐냐면 교민들입니다. 교민들. 한국인이라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우리나라에서만 더 안전한 창업이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선진 국가에서도 더 안전한 창업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민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그 나라에서 안정화되었다라고 하는 소위 괜찮은 브랜드, 그 나라에서 괜찮은 브랜드의 가맹점으로 창업을 못하는 거냐. 제가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묻기도 했지만 저도 되게 많이 사실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니 어떤 문제냐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맥도날드 창업을 원한다고 하면 적어도 맥도날드 본사에 가서 적어도 몇 개월 동안 창업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가맹점 창업자가 가맹본부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캐나다나 호주에 있는 한국인 교민이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맥도날드 창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본사 가서 똑같이 뭐 보통 9개월로 알려져 있는 맥도날드 본사에 가서 9개월 정도 창업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말로 교육을 시켜주나요? 우리말로 교육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호주에 이민을 가서 호주에서 맥도날드 가맹점을 하고 싶으면 결국 영어로 9개월 동안 창업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영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실제로 호주에서도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일 것이고 그 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브랜드들을 창업하는 게 더 안전한 창업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국 사람은 그 나라에서 그 안전한 창업의 길이 열려져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창업 방법을 못 써먹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요즘 그걸 가지고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더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창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문제. 물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이 영어에 장벽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를 제대로 고른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으면 실제로 가맹점 창업이 더 이상 안전한 창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요. 가끔씩 우리 교민들이 한국 브랜드를 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맹본부하고 계약을 하고. 자기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말로 좀 익숙하고 교육도 한국말로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러니까 그 어렵게 예를 들면 가맹점 개설권을 가지고 가서 가맹점을 내겠지만 잘 된 케이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그 브랜드가 검증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거든요. 검증된 브랜드도 아니고 또 실제로 한국에 있는 가맹점들도 본사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데 미국에 있는 가맹점이 본사에서 제대로 지원받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한두 분이라도 앞으로 계획 중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소위 살기 좋은 나라에 가가지고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은 어림도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살고 싶은 나라에 가서 창업을 할 때도 뭔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여러분에게 보다 더 안전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 다만 거기에도 전제 조건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외식 창업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나는 외식 창업을 할 건데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지금 음식점 하나를 만들지만 나는 이걸로 성공을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나도 BBQ나 맥도날드 아니 뭐 놀부나 뭐 원할머니나 이런 것처럼 나도 프랜차이즈 사업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처음부터요.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 창업과 똑같은 정성을 들여가지고는요. 나중에 그런 기회는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프랜차이즈 모델은요. 프랜차이즈 모델은 처음부터 설계가 좀 돼야 돼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의미 있게 일을 나눌 수 있는 뭔가 그런 사업 모델이 그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프랜차이즈화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음식점 하나 차려서 장사가 잘 되면 나중에 프랜차이즈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0개씩 가맹본부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한 해에 프랜차이즈 본사 브랜드가 사라지는 비율이 대략 1000개가 넘습니다. 1년에 10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사라지는 건 왜 사라지느냐? 적당히 준비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어차피 음식점 창업할 건데 나중에 나는 프랜차이즈를 꼭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매장 하나를 만들 때부터 철저하게 프랜차이즈 모델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 빨간 줄로 써놓은 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 건물, 내 상가에 괜찮은 프랜차이즈 하나 입점시켜주세요. 저희 창업경신문에 되게 많은 소위 요청이 들어오는 건들이 이런 건들입니다. 자, 내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 내가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소위 비어있다. 또는 곧 빌 거다. 거기에 내 생각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하나 입점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창업경신문은 가맹본부들하고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브랜드 하나 입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되게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분들 생각은 뭐냐면 창업경신문이 어떤 예를 들면 특정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연이 맺어 있을 테니 그쪽에다가 이런 매장을 알려주면 가맹본부가 어떻게 해서든 직영점을 내든 창업자를 데려오든 매장 하나를 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맹본부가 전국에 매장이 없어서 매장을 못 내는 거 아니거든요. 가맹본부는 창업자가 없어서 매장을 못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맹본부에 그런 매장이 있다는 걸 설령 알려준다 해도 가맹본부가 거기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그렇게 쉽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만약에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첫 번째로 분석하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정말로 그분이 원하는 그 브랜드가 거기에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 수 있고 매출액이 얼마나 나오면 이익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계산을 해보고서 창업자에게 매력적인 이익이 만들어진다고 판단하면 그때 저희가 그 자리에 창업할 사람을 찾아 넣는 거지 실제로 가맹본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이런 매장에 매장 하나 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쪽에서 매장을 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창업자들이 되게 많이 제가 볼 땐 실수가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몰라서 못하는 건데 창업자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을 한다고 하면 특정 매장에서 특정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절차가 바로 제가 지금 거기 자막 처리해 놓은 수익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수익성 분석. 내가 어떤 매장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창업을 한다면 매출액은 얼마나 나올 거야.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면 그 중에 인건비든 식재료든 임차료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거야. 그래서 비용이 계산이 되면 그에 따른 이익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 이익이 계산이 되어야 내가 이 자리에서 창업을 할 때 얼마를 벌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이익도
추정을 한 이익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익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이 계산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나서 그 추정되는 이익이 내 마음에 들어야 그때서 비로소 창업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이거를 대부분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도 창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1년 내에 또 2년 내에 3년 내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중에 제가 장담컨대 한 90% 정도는 이 수익성 분석을 안 해보고 창업을 할 겁니다. 심지어는 예상 매출액도 뽑아보지 않고 창업을 해요. 그냥 가맹본부가 이 정도 자리면 한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버려요. 그 말을 믿어버리고 5천만 원이나 매출이 나오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해버립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런 무모한 창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다른 건 다 빠뜨리더라도 절대로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바로 수익성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익성 분석은 여러분 그냥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니까 이익이 얼마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는 좀 더 정교한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비용 중에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없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이익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창업을 해버리니까 처음부터 애시당초 이 자리에서는 창업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는데 그 계산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모한 창업들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좀 강조하고 싶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창업을 꼭 외식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창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특정한 매장에서 특정한 아이템으로 수익성 분석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서론이 좀 길어지지만 오늘 제 교육의 주제가 소자본 외식업 창업의 성공 전략인데요. 여러분 그 외식 창업의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걸 제가 크게 3가지 각도에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창업 단계에서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문제, 가맹본부의 폐점률을 확인하는 문제, 가맹본부의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는 문제, 또는 내가 어느 매장에서 창업을 할 건데 그 매장에서의 이익을 미리 추정해보는 수익성 분석 문제, 상권 분석 문제, 입지 분석 문제, 이 문제들은 창업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 창업 단계에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들을 안 하면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커지는 거다. 이게 창업 단계에서 성공 전략에 소위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문제이고요. 그럼 거기까지 창업을 잘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매장을 시작하고 나면 사실상 경영 단계에서 무엇을 잘해야 소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또 창업과는 전혀 다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찌 보면 2교시의 성공 전략은 주로 경영 단계에서의 이야기 쪽에 포커스를 맞추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창업 단계에서 해야 될 일과 경영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시간을 별로 못 내는 영역이 뭐냐면 철수 단계입니다. 철수 단계.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분이 창업을 했어요. 한 5년 동안 잘했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사업을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그만하는 단계에서 몇 천만 원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이에 비록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서 뭐 사업이 무의미하게 끌고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몇 천만 원을 날려버린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남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몇 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통제가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나는 가게를 그만하고 싶은데
매장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게는 한 1년까지도 매장에 안 나가면 월세가 계속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월세를 한 200만 원씩만 주더라도 월세만도 한 2천만 원 이상이 추가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다. 거기다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고요. 철거 비용을 해줘야 되고요. 가끔씩 세금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하지 못한 수많은 이익, 아니 소위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철수 단계에서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커지기 때문에 폐업도 함부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따 제가 모든 사례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두 개 정도의 사례는 직접 사례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